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4년 뒤 세상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강제 격상된 것입니다. 세계가 비웃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수십 년간 중진국 함정을 연구하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고 확신했던 미국의 한 경제학자. 그가 한국의 IMF 비밀 보고서를 열어본 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이유. 지금부터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저주 같은 현상 때문이죠. 저는 지난 30년간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활동해온 앨런 워터스입니다. 세계은행에서 개발경제학을 연구하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한 번 중진국은 영원한 중진국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0년 학문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저는 그 현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MIT에서 개발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1990년부터 세계은행에 몸담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 브라질의 정체, 필리핀의 추락. 한때 희망이 넘쳤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비관적이 되어갔어요. 특히 1980년대 말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연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이죠. 1인당 소득 3,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구간, 이곳이야말로 수많은 나라들이 좌절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 대회의실. 전 세계에서 모인 2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1960년대 이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왜일까요? 저는 3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경제학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넘어서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르니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은 더 가난한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자니 기술이 부족합니다. 독일의 정밀기계, 일본의 전자기술, 미국의 IT 산업.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십 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희망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한국의 2배였고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3,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마하티르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빠른 성장을 이뤘죠. 하지만 1만 달러대에서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브라질은 더 심각합니다. 한때 세계 8위 경제대국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뒤로 밀려났어요. 정치 불안과 부패, 그리고 기술 혁신의 부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에 빠져 수십 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필리핀 경제기획원 고위 관료인 마르코스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인물이었죠. 마닐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닥터 워터스, 물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외라고요? 마르코스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말입니다. 그들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엄청난 원조와 특혜 덕분이겠지만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코스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마르코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특수한 케이스일 뿐입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최전선 방파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들이 받은 원조 규모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받은 원조가 무려 6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참석자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죠. 그런 특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만 생각했었죠. 마르코스 씨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특수한 환경에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CNN 뉴스였어요. 속보 웅크타드, 대한민국 지휘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설립 57년 만에 최초 사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오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64년 웅크타드 창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은 역사상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웅크타드 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치며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축하하는 모습이었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또한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건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국가로서는 1990년 이후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인류 경제사상 전례 없는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5년 105달러에서 2021년 3만 5천 달러로 무려 33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까지 올라섰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론의 가장 큰 예외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나 특혜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목상의 변화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높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화면 속 리포터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한국은 현재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선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예정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간 중진국 함정 이론을 주창해온 제가 갑자기 발표를 중단한다니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이 불가능한 기적의 비밀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걸까?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제 방 책상에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실패 분석 보고서, 브라질의 정체 원인 연구, 필리핀의 추락 과정 조사. 모든 자료가 하나같이 중진국 함정의 탈출 불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살아있는 발레가 나타난 이상, 제 이론 전체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계은행 총재실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 말페스 총재는 저의 오랜 동료였어요. 총재님, 한국 조사를 위한 특별 출장을 승인해 주십시오. 한국이요? 갑자기 왜? 당신이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적은 처음인데요. 어제 웅크타드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개발경제학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총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세요. 객관성을 위해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다른 관점이라고요? 어제 당신과 논쟁했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관료 말입니다. 그도 한국 모델에 대해 회의적이니 균형 잡힌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코스도 이번 조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닥터, 우리가 가서 확인할 건 뿐습니다. 미국의 원조 규모와 특혜 조치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은 혜택을 보면 필리핀도 못할 게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필리핀도 상당한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정치적 불안이 컸고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었어요. 마르코스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가 달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몇 분 만에 처리됐고 수화물 찾는 곳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공항 내 면세점들은 명품부터 K뷰티 제품까지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로 가득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네요. 이런 건 돈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히 돈으로만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6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것은 김태준 박사였어요. 70대 중반의 그는 한국경제발전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40년간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두 분이 중진국 함정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 함정을 벗어났는지 궁금하시겠군요. 김 박사의 사무실 벽면에는 한국경제발전사를 보여주는 각종 차트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가집들 사이로 공장 굴뚝이 솟아있는 사진부터 현재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스카이라인까지 격변의 세월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김 박사는 우리를 연구소 내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자료들을 보며 저는 압도되었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경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죠. 김 박사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05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필리핀의 208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죠. 마르코스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1965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김 박사가 다음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해 태국은 131달러,
말레이시아는 335달러였어요. 한국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333배가 넘는 성장이죠. 같은 기간 필리핀은 105달러에서 3,500달러로 33배 성장하는데 그쳤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비교 그래프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1965년에는 필리핀이 한국의 2배였지만 2021년에는 한국이 필리핀의 10배가 된 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역전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어요. 마르코스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원조 덕분이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그 정도 지원을 받았다면.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그럼 이 자료를 보시죠. 194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이 받은 총 원조액은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마르코스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이 받은 원조는 80억 달러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르코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더욱 극명합니다. 당시 한국 인구는 3천만 명, 필리핀은 3,500만 명이었어요. 1인당 원조액으로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30% 더 많이 받은 셈이죠. 게다가 이걸 보세요. 김 박사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기간 100억 달러, 태국은 25억 달러를 받았어요. 브라질은 무려 150억 달러를 받았고요. 원조로만 설명한다면 이들 나라가 모두 한국보다 더 발전했어야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마르코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조의 질이 달랐을 겁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도 많이 받았고. 그것도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기술 이전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연간 1억 달러였어요.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거죠. 더구나 1965년 한일협정 때 받은 무상 원조는 3억 달러, 차관은 2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GDP의 3% 수준에 불과했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농지개혁 말이죠. 농지개혁이라.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없이 실패한 정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시도됐지만 대부분 부패와 비효율로 끝났거든요.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은 전형적인 봉건 농업사회였습니다. 인구의 70%가 농민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죠. 김 박사가 1940년대 농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들과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전체 농가의 65%가 소작농이었어요. 자신의 땅 한 평 없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료는 보통 수확량의 50에서 60%였어요. 거의 반농노 상태였죠. 마르코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소작농이죠. 김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농지개혁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실행됐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첫째,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지주층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김 박사가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주들에게는 산업용 채권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실행이었습니다. 3년 만에 전 국토의 농지 분배가 완료됐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1945년 소작농 비율 65%에서 1955년 15%로 급감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자작농이 된 거죠. 그래서요?
농지개혁이 경제 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르코스가 여전히 의문스러워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교육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1945년 문맹률이 78%였는데 1960년에는 28%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취학률은 64%에서 96%로 올랐어요. 김 박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1955년 경북 안동의 한 농가입니다. 아버지 박동구 씨는 농지개혁으로 3,000평의 논을 분배받았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박동구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공부는 시키겠다. 사진 속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동구 씨는 논의 절반을 팔아서 장남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포항제철 설립에 참여한 박철수 박사예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보리쌀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들에게 교육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보여준 다음 사진들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머리에 짐을 이고 학교에 가는 모습들. 전라도의 한 농부는 소를 팔아서 딸을 사범학교에 보냈습니다. 경상도의 어떤 농부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의 교과서를 사줬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은 문맹률 5% 미만, 초등교육 완료율 9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김 박사가 국제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당시 1인당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인도는 문맹률이 여전히 70% 이상이었고 필리핀도 40% 수준이었거든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도 필리핀의 농촌 문맹률은 높은 편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교육의 질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원했어요. 의사, 교사, 공무원, 기술자.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필요했죠. 김 박사가 보여준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15%에 달했어요. 이는 당시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절절한 생존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노동력이 1960년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8년이었어요. 같은 시기 인도는 3년, 브라질은 4년이었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출발선부터 달랐던 겁니다. 마르코스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필리핀도 영어 교육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교육 시스템도 있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달랐어요. 필리핀은 영어와 인문학 중심이었지만 한국은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과학기술이요?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이공계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었어요. 서울대 공과대학 정원을 2배로 늘렸고 각 지역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 대학생의 40%가 이공계였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20%에 불과했어요. 결과적으로 1970년대 한국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이 현대, 삼성, LG의 초기 멤버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농지개혁이 만들어낸 교육열, 그리고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이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었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 제일주의였습니다. 수출 제일주의. 저는 이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어떻게 실행했는지는 몰랐어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수출이냐 죽음이냐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김 박사가 당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수출 100만 달러 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월 수출 실적을 직접 점검했어요. 수출업체 사장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일일이 현황을 보고받았죠. 김 박사가 보여준 사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원칙이 있었어요. 정부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되 수출 실적이라는 거의 유일한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유일한 기준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에 실패하면 가차없이 지원이 끊어졌어요. 정치적 연줄이나 부패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로요?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원칙을 지키기가 쉬운가요? 김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1960년대 말 태영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건설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를 보세요. 정부 지원이 즉시 중단됐습니다. 삼성이 초기 전자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병철 회장이 청와대에 찾아가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저지르는 실수와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계속 지원하며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개방성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보세요. 당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친일파들이 다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강행했나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1인당 소득 105달러, 수출액은 고작 1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없이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김 박사가 당시 정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정으로는 일본이 밉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굶어 죽는데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민족주의에 갇혀 폐쇄적 정책을 고수할 때 한국은 정반대 선택을 한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 1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1970년에는 8억 3,500만 달러로 25배 증가했습니다. 마르코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필리핀은 같은 기간 오히려 수출이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1975년에는 50억 달러, 1980년에는 170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20년 만에 100배 성장한 겁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왔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4배로 뛰었어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에게는 치명적이었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포기했어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모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전이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입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분야에 뛰어든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김 박사가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소 건설이 시작될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쌀도 못 키우는 나라가 철을 만들겠다고? 라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운영할 수 있을 리 없다며 말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독일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김 박사가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포항 앞바다에 거대한 제철소가 들어서는 과정이었어요. 1973년 포항제철소 1기가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5위의 철강 회사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르코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때마침 세계 경제가 회복됐고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거죠. 1960년대부터 쌓아온 교육받은 노동력, 수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조선업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 진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중공업이 설립될 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결국 철판을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했다고요? 마르코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김 박사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세계 10대 조선소 중 7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계를 이끌고 있어요.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때 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받겠습니다. 김 박사가 전화를 받는 사이 마르코스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닥터, 이 모든 건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1990년대 이후죠. 한국이 정말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면 그때부터 증명해야 해요. 마르코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에게 진짜 시험대였거든요. 바로 중진국 함정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으니까요. 김 박사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르코스 씨가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1990년대 이야기를 해보죠.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에서 1990년대 초 한국의 딜레마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1990년 한국 제조업 임금이 시간당 3달러를 넘어섰어요. 중국은 0.5달러, 베트남은 0.3달러였죠. 더 이상 경쟁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김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장률이 급락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GDP의 4.8%였어요. 외환 보유고는 고작 330억 달러에 불과했죠. 그리고 마침내 김 박사가 꺼낸 다음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였죠. 외환위기. 저는 이때 한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었어요. 중진국 함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여겼거든요. 마르코스가 환호하듯 말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결국 모든 게 거품이었던 거죠. 한국의 기적도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사진에는 긴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들고 나와 국가에 기증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 이것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이었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금리까지 뺏어 가져왔어요. 나라가 망하면 이런 것도 무슨 소용이냐며 말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준 단결력이었어요.
새 신부는 결혼 반지를 기증했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습니다. 총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227톤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22억 달러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마르코스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것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구조조정이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IMF 조건에 따라 30대 재벌 중 17개가 퇴출당하거나 매각됐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리스트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우, 쌍용, 혜태, 진로, 한라, 뉴코아, 동아,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대우그룹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2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대우그룹이 무너졌다고요? 마르코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구축한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부채가 80조 원에 달했거든요. 김 박사가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대우 해체, 재벌 붕괴 같은 충격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개 은행이 문을 닫았고 수십 개 증권회사가 퇴출됐어요. 이는 정말 충격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라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런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998년 실업률이 7%까지 올랐지만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실업률 7%면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마르코스가 의아해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더 역동적인 경제가 된 거죠. 김 박사가 보여준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99년 벤처기업 등록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1999년 코스닥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기업들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어요.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한게임. 모두 IMF 이후에 생긴 회사들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어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김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대표도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죠. 마르코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R&D 투자였습니다. 김 박사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98년 2.04%에서 2023년 4.96%까지 올라갔어요. 4.96%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3.4%, 일본의 3.4%, 독일의 3.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OECD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액으로는 119조 원에 달하죠. 마르코스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성은 어떻고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럼 실제 성과를 보시죠. 다음에 나온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5%에 달해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립이나 모방이 아니에요. 원천 기술을 가진 거죠.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2위예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거였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계를 이끌고 있어요.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전 세계 LNG선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듭니다.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중국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코스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기술 아닙니까? 결국 모방인 거죠.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애플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3나노 공정은 삼성과 TSMC만 가능해요. 일본은 10나노도 어려워하고 있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선진국이 된 거였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이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한국의 ODA 통계였습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개인이라면 가능하지만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김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DAC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요. 1인당 소득, 민주주의 수준, 인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모든 조건을 만족했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ODA 규모는 6.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DAC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에요. 김 박사가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에게 쌀 500톤을 지원받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140개국에 원조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병원과 학교를 짓고 아시아에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선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와 마르코스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마르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과 그 위로 흘러가는 자동차들의 불빛.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조명들. 6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제 30년 학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실제 기업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전자 수원 반도체 R&D 센터였어요.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클린룸, 연구소, 사무동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수만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준 이철수 박사는 20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였어요. 두 분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선진국 기술을 모방한 것 아닌가요? 이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박사가 저희를 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앞에서 우리는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여기서 3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삼성과 TSMC 뿐이에요. 3나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수준이었어요. 클린룸 안에서 본 광경은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 하나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박사가 가리킨 EUV 노광 장비는 정말 거대했어요.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든 장비인데 전 세계에 100대도 안 됩니다. 삼성이 30대, TSMC가 50대, 인텔이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이 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10년간 3나노 기술 개발에만 5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중 30%는 실패로 끝났어요. 마르코스가 반문했습니다. 30%나 실패했다고요? 그럼 15조 원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가장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이 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보세요. 5나노 공정 개발에 5년간 15조 원을 투자했지만 수율이 목표에 못 미쳐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 실패 데이터가 있었기에 3나노 공정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었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된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죠. 이 박사가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무려 9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백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미래 스마트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마르코스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 지원 때문입니까?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는 문화예요. 이 박사가 보여준 성과 지표는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섰어요. 투자한 만큼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이 박사가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MIT, 스탠포드, 캠브리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들이에요. 연구실에서 만난 김민수 연구원은 28세의 젊은 박사였습니다.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년 전 삼성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회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시아인이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가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김 연구원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개월 걸릴 일을 여기서는 3주 만에 결정해요. 이는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있어요. 3나노, 2나노, 그 다음은 1나노. 인류가 가본 적 없는 영역을 개척하는 거죠. 김 연구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성공하면 컴퓨터 성능이 100배 빨라질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가요? 저는 이제 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 삼성 R&D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원이 3,000명이 넘어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온 최고급 인재들이죠.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박사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어요. 특별한 DNA요?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DNA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외환위기.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이 박사의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인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중국이 아무리 추격해도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면을 보기 위해 포스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었거든요. 포스코 본사에서 만난 장인철 상무는 30년 경력의 철강 전문가였습니다. 포항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기술 연수를 받은 후 평생을 철강업에 바친 인물이었어요. 포스코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겠군요. 장 상무가 포스코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소 건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철없는 나라가 철을 만들겠다고? 라는 반응이었어요. 장 상무가 보여준 1960년대 포항 사진은 정말 황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공사장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철강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석탄도 없고 철광석도 없었죠. 모든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철강업을 시작하려고 했나요? 마르코스가 의문스러워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모든 산업이 철강을 필요로 하거든요. 장 상무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신일본제철은 거절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장 상무가 보여준 건설 과정 사진들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1973년 1호 고로가 완공됐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 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났어요. 쇳물이 새거나 폭발하는 일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일부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기술자를 불러오고 한국 기술자들을 해외에 보내서 훈련시켰습니다. 장 상무가 보여준 성과표는 놀라웠습니다. 10년 후인 1983년 포스코는 연 1천만 톤 생산 체제를 갖췄어요.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세계 5위 철강 회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에요. 장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이넥스 기술은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환경오염을 30% 줄일 수 있어요. 일본 신일본제철이 이 기술을 사려고 했지만 포스코가 거절했어요. 50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마르코스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사려고 했다고요? 그럼요. 지금은 한국이 철강 기술의 최선진국입니다. 중국, 인도의 철강 회사들이 포스코에 기술 자문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500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 각종 연구시설과 테스트 트랙이 있었어요. 저희를 안내한 박성현 상무는 자동차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디트로이트에서 10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였어요. 현대자동차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박 상무가 현대자동차 초기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될 때만 해도 한국에는 자동차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조립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박 상무가 보여준 1970년대 사진들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몇 대 안 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독립적인 자동차 개발을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종합예술이라며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폰이라는 첫 독자 모델을 개발했어요. 박 상무가 보여준 폰이 사진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투박하지만 한국인의 자존심이 담긴 첫 자동차였어요.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고장도 자주 났어요. 외국에서는 한국 차는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계속 개선했습니다. 1980년대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1990년대 아반떼로 중형차 시장에 도전했어요. 박 상무가 보여준 현재 현대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수소전기차요? 마르코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넥소라는 모델이 전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요타를 제치고 1위가 된 거죠. 박상무가 수소전기차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상무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보유한 특허가 2만 건이 넘어요. 이 중 70%가 독자 기술입니다.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점점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체험하기 위해 강남의 하이브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K-팝이 어떻게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이브 본사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9층 건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9층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복합체였어요. 연습실, 녹음실, 안무실, 뮤직비디오 촬영 스튜디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아준 방 의장은 정말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후 작곡가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BTS를 키워낸 비결이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방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과거 K-팝은 기획사가 모든 걸 정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외모, 노래, 춤, 심지어 말투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BTS는 달랐습니다. 방 의장이 BTS 초기 연습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멤버들이 스스로 가사를 쓰고 안무를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청소년기의 고민, 사회에 대한 비판, 꿈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말이죠. 이는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단순히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방 의장이 보여준 BTS의 앨범 컨셉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각 앨범마다 일관된 철학과 메시지가 있었어요. 화양연화 시리즈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다뤘고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노래했어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문화 콘텐츠였죠. 마르코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우연이 아닐까요? 복제할 수 있는 모델인가요? 방 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시스템의 결과예요. 방 의장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TS 한 팀을 키우는데 10년간 5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데뷔 전 7년간은 한 푼의 수익도 없었어요. 실패할 위험이 컸지만 과감히 투자한 거죠. 500억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는 정말 거대한 투자였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보컬, 댄스, 랩은 물론이고 외국어, 작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걸 가르쳤어요. 방 의장이 BTS 멤버들의 교육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RM은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했고 슈가는 프로듀서 수준의 작곡 실력을 갖췄어요. 제이홉은 안무가로도 활동할 정도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방 의장이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어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방 의장이 보여준 BTS의 성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6번이나 달성했고 그래미 시상식에 3년 연속 초청받았어요. 유엔에서 연설도 했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납니다.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5조 원이 넘어요. 투자 대비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거죠. 방 의장이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그룹들도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여러 K-팝 그룹들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9천만 명, 스트레이 키즈는 전 세계 투어 매진, 뉴진스는 데뷔 1년 만에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이제 K-팝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2023년 K-팝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마르코스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는 일시적 유행 아닙니까? 언젠가는 식을 텐데요. 방 의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적 플랫폼이 됐어요. 방 의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1천만 명이 넘어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 의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K-팝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선 소프트 파워였어요. 다음 날, 저희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네이버 그린팩토리는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친환경 설계로 만들어진 36층 건물에서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안내한 김상원 CTO는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였습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구글과 경쟁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겠군요. 김 CTO가 네이버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9년 네이버가 시작될 때만 해도 검색 시장은 야후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구글도 막 시작한 때였죠. 김 CTO가 보여준 1990년대 말 인터넷 환경은 정말 원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용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영어 검색이 아닌 한글 검색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 거죠. 특히 한글의 특성을 살린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띄어쓰기가 자유로운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김 CTO가 기술적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식인, 카페, 블로그.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CTO가 보여준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현재 한국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구글을 이긴 나라가 한국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예요. 중국은 정부가 구글을 막았지만 한국은 순수하게 경쟁을 통해 이긴 거죠. 김 CTO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해외 진출에도 도전했습니다. 라인을 만든 거죠. 일본에서는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 메신저가 됐어요. 태국,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김 CTO가 보여준 라인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 라인 사용자가 전 세계 2억 명이 넘어요. 일본에서만 9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김 CTO가 최신 연구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엑스라는 대화형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GPT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AI죠. 연구실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특성에 최적화된 AI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AI 말이죠. 저는 한국 IT 기업들의 혁신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종합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태준 박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마르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성공이 운이나 특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 필리핀은 뭘 잘못한 걸까요? 김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국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농민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고 이것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출 제일주의입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을 택했고 성과가 없으면 가차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을 지켰어요. 세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었죠. 네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넷째, 과감한 R&D 투자입니다. GDP의 5%에 달하는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혁신을 이뤄냈어요. 다섯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개방성과 국제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펼쳤죠.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불사조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과 그 위로 흘러가는 자동차들의 불빛.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조명들. 6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가족들이 치킨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건물들은 언제 생긴 거야? 아빠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는 논밭이었단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 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할아버지 때는 어땠어? 할아버지 때는 정말 가난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셔서 아빠가 대학을 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3대에 걸친 희생과 노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불사조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발전 모델.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중진국의 함정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전략과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주, 저는 다시 세계은행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200명의 경제학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주 저는 여러분께 중진국의 함정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제 30년 학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불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새로운 발전 모델입니다. 마르코스가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5년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2025년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소득 105달러에서 36,000달러로 무려 340배 성장한 거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40개국에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병원과 학교를 짓고 아시아에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감동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농민들이 보여준 교육열, 일본과의 굴욕적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선택한 현실주의,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보여준 단결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불사조로 만든 요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안 패러독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발전 이론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의 DNA,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의지.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회의실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명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 후 1년간 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자문을 요청해왔고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투자 확대, 수출 지향적 산업 정책, R&D 투자 증대 등 한국의 성공 요인들을 하나씩 도입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농지 개혁 모델을 연구해서 자체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었고,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제일주의를 벤치마킹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R&D 투자 모델을 도입해서 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2배로 늘렸어요. 그 결과 IT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도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닥터,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마르코스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한국의 성공이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 전략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환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핵심 원칙들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네 가지만 있다면 어떤 나라든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삼성전자의 김민수 연구원은 지금도 3나노 반도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이 성공하면 전 세계 컴퓨터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거예요. 포스코의 장인철 상무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박성현 상무는 수소 트럭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상용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이브의 방 의장은 K-팝을 넘어선 K-컬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의 김상원 CTO는 하이퍼클로바X를 글로벌 AI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AI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재방문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드론 택배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쇼핑몰과 AI 로봇이 서비스하는 카페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도전 정신이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20대 청년은 AI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AI 강국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세계 1위가 된 것처럼 AI에서도 1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가난과 절망에 갇혀있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었고
이제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한국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5년 105달러였던 나라가 2025년 36,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던 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6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세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말이죠.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발전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경험을 배우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정신의 승리였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은 운명이 아니라고 말이죠. 올바른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국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책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에너지와 열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소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한국 성공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 위기는 기회다, 꿈은 이뤄진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